안녕하세요. 원소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 오늘은 올해 2023년 인터내셔널 북커상에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이 후보작으로 선정되어 소개하려고 해요. 한국 작가의 작품이 후보에 올랐다고 해도 재미없었으면 소개 안 했을 텐데 우선 재미있었고 생각해볼 거리도 있었던 책이어서 소개 및 추천하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먼저 인터내셔널 북커상은 2016년에 아시아 작가 최초로 우리 한강 작가가 수상해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상이에요. 당시 수상한 작품은 한강의 채식주의자였는데요. 채식주의자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위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올해 후보에 오른 한국 작품은 바로 천명관 작가의 고래입니다. 영어 번역서 제목도 Whale이고 번역자는 김치영 번역가예요. 고래는 한국에서는 이미 유명한 작품이더라고요. 2004년에 문학동네 소설상을 받아 많이 알려진 작품이고요. 발표된 지 19년 만인 올해에 북커상 후보에 오르게 되었어요. 고래의 한국어판은 421페이지이고 영어 번역서는 367페이지입니다. 영어 번역서의 영어 수준은 일반 소설 중에서 무난한 수준이에요. 한국 문화가 배경이어서 확실히 이해가 더 쉬운 면이 있어요. 저는 영어 번역서를 먼저 읽었고 원문의 느낌이 궁금해서 한국어 번역서도 구입해서 훑어봤어요. 비교해보니 영어 번역서가 표현들이 조금 순화된 느낌이 있고 한국어 원문의 표현들이 좀 더 적나라한 느낌이더라고요. 고래는 노파, 금복, 춘이라는 세 세대에 걸친 세 여자의 인생 이야기고요. 스토리텔링이 아주 강한 책이에요. 작가가 뛰어난 이야기꾼입니다. 기존 소설의 형식을 벗어나 경험, 소문, 판타지, 설화 등을 마구 섞어놓은 듯한 독특한 소설이고요. 좀 전에 제가 표현이 적나라하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 책은 선정성과 폭력성의 수위가 제 기준으로는 매우 높음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재미있게 읽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읽기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이 책의 발단 부분을 책에 쓰여진 순서대로 잠시 소개할게요. 세 명의 주인공 중 가장 나중 시대의 인물인 춘희가 책에는 가장 먼저 등장해요. 춘희는 키가 180이 넘고 몸무게도 100kg가 훌쩍 넘어요. 지능은 2~3살 아이의 지능 정도 돼요. 춘희는 10년 만에 감옥에서 출소해 고향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있었던 큰 화재로 마을은 폐허가 되고 사람들은 다 떠나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렇게 춘희의 존재를 잠시 소개하고 이야기는 먼 옛날로 돌아가 다시 노파로부터 시작됩니다. 옛날 노파는 박색이라고 시집간 지 하루 만에 쫓겨나고 그 후에는 이 집 저 집에서 부엌 일을 하며 살다가 30이 넘어서 한 대갓집에 정착하게 돼요. 그 대갓집에는 지능이 3~4살 정도 되는 책에서는 반편이라고 칭하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노파가 이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목욕도 시키고 돌보는 일을 도맡아요. 당시에는 남녀가 유별한 때였지만 박색의 나이든 여자와 3~4살 지능의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15살이 된 해에 무슨 일이 생깁니다. 밤마다 노파가 아들의 방에 드나들고 이런 일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소문은 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어느 밤 마님은 몽둥이를 든 하인들을 데리고 가 아들 방에 있던 노파를 끌어내고 죽을 만큼 매질을 해서 쫓아내요. 쫓겨난 노파는 마을에서 사라지고 이렇게 이 일이 일단락되었다 싶었는데 며칠 뒤 한밤중에 노파는 몰래 아들의 방에 숨어들어요. 그리고 목욕을 하자며 아들을 큰 개울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결국 아들은 죽고 노파는 사는데요. 노파가 왜 이렇게 했는지, 심한 매질을 한 주인 마님에 대한 복수였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노파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이야기는
다음 인물의 소개로 넘어갑니다.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금복이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어요. 13살이 된 어느 날 금복은 방에서 동네 또래 남자아이와 자신의 2차 성징을 탐구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아버지가 봤어요. 금복은 이날 아버지에게 심하게 회초리를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큰 도시로 나가 돈도 벌고 좋은 남자 만나 살겠다며 집을 나가요. 가는 길에 만난 생선 장수에게 고아라고 거짓말을 해서 트럭을 얻어 타고 바닷가 해안 도시로 가요. 그런데 낯선 도시에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부터 생선 장수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 후 금복은 생선 장수에게 돈을 좀 달라고 해서 해산물을 말려 파는 일을 시작하는데요. 여간 야무지고 사업 수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보니 금복은 아버지에게 회초리를 맞는 일이 없었어도 절대 작은 시골 마을에서 눌러 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열정과 욕망의 아이콘입니다. 새 주인공을 소개해 봤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 책의 아주 일부이고요. 이 책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주인공 3명의 이야기만 해도 이 이후로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거의 모든 주변 인물의 인생 이야기까지도 다 하면서 가기 때문에 정말 이야기 풍년인 책이에요.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 유머와 풍자가 있는 코믹한 부분인데요. 한국어로 조금 읽어볼게요. 노파는 후에 저주를 내리게 되는데 좀 수수께끼 같은 말이에요. 큰 물고기가 산속에 떨어지면 불기둥이 치솟아 하늘에 닿고 남쪽에서 온 사내가 술에 취하면 너희의 자손은 건불처럼 쓰러지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저주의 해석을 놓고 두 파로 갈려서 싸우는 대목입니다. 조금 편집하고 심한 욕은 자체 XX 처리해서 읽어볼게요. 저주의 윗줄 아랫줄 두 구절이 모두 각기 다른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가정법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실은 하나의 사건을 다르게 표현한 즉 단일한 사건에 대한 예언이라는 설과 두 개의 문장이니 당연히 독립된 두 개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따라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일사학파와 두 개의 독립된 사건으로 보는 이사학파로 나뉘어 한동안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그들은 큰 물고기의 해석을 두고 다시 의견이 엇갈렸다. 일사학파는 불기둥이 치솟아 하늘에 닿는다는 따져볼 것 없이 남성의 발기된 성기를 가리키며 이로 미루어 큰 물고기는 여성의 성기를 의미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따라서 노파의 공수는 저주가 아니라 생전에 노파를 사로잡았던 반편이의 거대한 성기를 찬양하는 동시에 남녀 간의 운우지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이사학파에선 불기둥을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모든 범주에 기계적으로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해석상의 전반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큰 물고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그것은 지난 전쟁에서 등장한 신무기, 즉 미사일을 가리킨다는 거였다. 미사일이 마치 물고기처럼 유선형으로 생긴 데다 뒤에 나오는 불기둥이란 말과 정확하게 호응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곧 미사일에 대한 반박이 뒤따랐다. 전쟁을 겪어보지도 않은 노파가 어떻게 미사일을 아느냐는 것이었다. 귀신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다는 해명에 대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는 반박이 나왔으며 뒤에 어따 대고 선배 앞에서 그따위 개소리를 하느냐는 성명이 발표되자 너 어느 대학 나왔냐는 질문이 나왔고 이 XX야 어딜 나온 게 무슨 상관이냐는 반론이 제기되자 저 새끼 싸가지 없는 건 학교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는 인물평과 저 새끼는 학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려야 된다는 매장론이 뒤따랐으며 선배 무시하다 뒤지게 맞고 피똥 싼 놈 많다는 협박과 누군 XX 고스톱 쳐서 학위 딴지 아냐는 고스톱 학위론. 그럼 XX야 미사일이 아니면 도대체 뭐냐? 뭐긴 뭐야? 네 앱이 X라니까? 라는 식으로 반박이 줄줄이 이어지며 논쟁은 점점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어 갔다. 이후에도 불기둥 논쟁, 남쪽 논쟁,
건불 논쟁 등 논쟁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며 공수 논쟁은 그 해가 다가도록 끝도 없이 지루하게 이어졌다. 헐. 그럼 오늘도 읽고 싶은 책을 찾으셨기 바라며 다음 편에서 만나요.